A가 양수일 때 주어져 있는 식의 최소값을 m, 그때 A값을 n이라고 부르는데 최소값과 최소값을 같게 만드는 A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이 값이 정해져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최소값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이만큼의 식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 최소에다가 1만 더하면 전체 식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앞식에 대한 최소값을 먼저 구해보면 일단 A가 양수죠. 이거 양수. 얘도 양수의 역수에 16 곱해도 어차피 양수.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 네, 문제는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긴 하죠. 산술기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걸 네모, 뒤에 있는 걸 세모의 형태로 보라고 그랬죠. A, B를 보지 마시고 네모와 세모, 산술기하는 이거잖아요.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은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기하평균보다 2배에서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 여기서 최대 최소는 언제 성립합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보통 언제 나오나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저기 있는 네모와 세모가 서로 같을 때 이때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조건에 맞게 저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1번 조건, 두 양수 4a랑 a분의 16,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하네요. 약분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루트 64가 되죠. 64는 루트 64는 8이니까 2, 8, 16이 나와요. 따라서 이 식의 최소값은 16이 되고 16에다 1을 더한 게 최소값이니까 m의 값은 17이 정답이 되고, 두 번째, 그 최소값은 구했고 이제 남은 거는 이게 언제 최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언제 최소값이 나옵니까? 그러면 등호 성립할 때. 등호란 얘기는 네모, 세모 서로 똑같을 때. 여기 있는 4이랑 여기 있는 a분의 16이 서로 같을 때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양변에 a를 곱해요. 그럼 4a 제곱은 16. 4로 나누게 되면 a 제곱은 4. 따라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값은 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a 값을 n이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n 값은 2. 그래서 m 값, n 값 두 개를 더한 m 플러스 n의 값은 19.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인 두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6일 때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는데 이거 얼핏 보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산술기하의 형태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코슈바르츠로 풀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지금 xy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히 코슈바르츠 형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산술기하 형태로 푸는 건데 x가 xy가 지금 실수죠. 그럼 x제곱은 0이 아닌 두 실수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겠죠. 0이 아니니까. 그럼 0이 아니면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늘 양수가 되니까 y제곱도 양수입니다. 결국은 이게 두 양수 합을 구해놨네요. 두 양수 합의 값을 이용해서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 산술기하 같긴 한데 최소도 나와. 뭔가 좀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쨌든 두 양수가 성립했고 제곱의 합이니까 양수 합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일단 그것만 가지고 두 양수 합의 값이 주어졌으니까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두 양수 x제곱과 y제곱을 네모 세모로 보시면 됩니다. 얘를 네모, 얘를 세모로. 두 양수 합의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성립하죠. 이 값을 알아요. 이제 집어넣습니다. 16. 이 루트 얘는 x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약분하고 이거 제곱 루트 지워지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바깥으로 나올 때 xy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됐지?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제곱루트 지워지고 이 xy가 양수면 그냥 나올 텐데 이게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그랬지 이게 양음이 없잖아 사실은. 그럼 제곱루트 지워서 xy가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수가 되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라는 얘기죠. 다시 써드릴게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는 잘 썼어.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풀 때 이제 두 가지 조건이라는 얘기죠. 제곱 루트 지워져서 만약 xy 값이 양수라면 그때는 이렇게 나올 거죠. xy가 나오고 얘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xy가 음수라고 칩시다. 그럼 제곱 루트 지워지고 이 xy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xy가 8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는 x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겠죠.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8이 되고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둘의 곱을 계산하는 거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정답은 마이너스 64.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위해서 증명하시오. 대우가 뭔지는 아시죠? 주어진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은 뭐라는 거냐면 대우를 이용하죠. 여기에 대우. 대우는 나 Q이면 나 P이다가 참임을 증명해서 얘가 참임을 통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활용하는 방법. 이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P이면 이게 P예요. 얘가 P. 제곱 더하기 제곱이 짝수이면 이게 P예요. 그럼 얘가 이제 Q가 되겠죠. 둘을 더해도 짝수가 된다. 여기 이제 대우를 취하게 되면 A 플러스 B가 짝수가 아닌 거니까 이제 홀수로 봐야 되겠죠. A 플러스 B가 만약에 홀수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홀수이다. 이게 참이면 주어진 원래 명제에도 참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둘을 더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둘을 더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조합이 뭐 있나요?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짝수 아니면 나머지 하나는 홀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짝수와 짝수를 더해서는 짝수가 됩니다. 홀수와 홀수를 더해도 짝수가 됩니다. 그럼 두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조건을 일단 만족하려면 첫 번째 A가 짝수 B는 홀수라고 합시다. 2m-1 이렇게. 단 K와 M은 여기 K하고 M이 없죠. 네. 또 있는 문자 또 쓰면 안 되니까 K와 M은 자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얘는 2 집어넣으면 4, 2, 4, 6, 8 이렇게 가고 여기 M에 1 집어넣으면 1, 3, 5, 7, 9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두 수가 일단 하나 A가 짝수일 때 B가 홀수라면 그렇다면 이제 제곱해보는 거죠. A제곱은 4K제곱 B제곱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그럼 두 수를 더한 거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면 저 두 개를 더하다 보면 4K제곱 플러스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홀짝을 구분하는 거니까 이걸 2의 배수 형태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최대한 2의 배수로 묶어보면 2로 묶으면 2K제곱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M 하고 여기 안 묶여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만약 A가 짝수이고 B가 홀수라면 그래서 둘을 더해서 홀수가 되는 이런 조건이라면 계산해봤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2의 배수에 1이 덧셈 됐으니까 아 이게 홀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반대로 써보는 겁니다. A를 만약 2K-1로 두고 B를 2M으로 둔다면 이 얘기는 A를 홀수, B를 짝수로 두겠다는 얘기죠. 그럼 A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B제곱은 4M제곱. 사실 문자만 바뀌었지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걸 2로 묶게 되면 2K제곱 마이너스 2K까지 묶이고 플러스 2M까지 묶이는데 여기는 1이 안 묶여요. 플러스 1. 자, 이러다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가 짝수, B가 홀수 혹은 A가 홀수, B가 짝수인 케이스 둘을 더해서 홀수인 케이스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두 가지 케이스에 모두 다 뒤에 플러스 1이 남기 때문에 이게 홀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명제가 참이므로 이 명제 대우였던 주어진 원래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접속사만 잘 붙이고 그러므로 주어진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가벼운 증명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빈칸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조대로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은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찬이도 이 문제 가지고 거의 몇 시간을 서로 같이 씨름했었어요. 이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해, 사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풀면 별로 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누어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어차피 이거 책에서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면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절대값이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차보다 얘는 차의 절대값이고 좌변이 차의 절대값, 우변은 절대값의 차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의 절대값이 차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과정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뒤에 있는 이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나마나 여기 있는 우변식이 얘가 작고 얘가 큰 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절대값이 치워져 있고 좌변은 절대값이 치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치워져 있는 값이 당연히 음수보다는 당연히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1번 조건에서는 이 차의 절대값이 차보다 항상 크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 크거나 같다는 꼭 같을 필요는 없고 꼭 클 필요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부등식이 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조건상 만약에 절대값의 B가 더 크다면 이 부등식은 무조건 참이 될 겁니다.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앞쪽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으니까 양수가 되거나 아니면 같을 수도 있으니까 둘이 같은 값을 빼게 되면 0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얘 그렇게 또 따지면 이 절대값도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절대값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결과적으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맞춰 본다면 누가 더 큰지 지금은 직접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얘가 음수야.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잖아.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가 음보다는 큰 게 당연한 거니까 1번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2번은 얘도 양이 되거나 혹은 0이 될 수도 있고 얘도 양이 되거나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 사실은 판단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해보려면 주로 많이 하는 것, 앞수에서 뒷수를 빼보고 그 크기를 보고 양음을 판단하자는 얘기죠. 누가 더 크든지 판단하자는 얘기지. 근데 절대값을 빼려니까 빼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증명 방법은 이 증명을 이용한 거죠. A와 B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를 물어볼 때 쓰이는 증명법은 이걸 쓰겠다는 얘기죠.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뺀 다음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해서 따라서 A의 제곱이 B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이 A, B가 양수라는 가정이면 제곱해서 큰 값이 원래도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요 증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증명 과정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빼지 않고 책에 보신 것처럼 제곱해서 빼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 실제는 그냥 네모를 제곱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네모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절대값 대신에 가로를 치고 제곱해도 결국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A-B의 절대값의 제곱에서 뒤쪽에 있는 절대값의 차의 제곱을 빼게 되는 거죠. 빼게 되면 여기 중간에 이제 계산이 안 나와 있는데 저 계산만 써도록 할게요. 요 부분. 여기 생략되어 있는 이 부분만 여기다 써놓으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 빼기 B의 제곱과 같아요. 그 뒤에 마이너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얘의 제곱을 계산하는데 요거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A제곱에 음수 붙여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에 음수 붙여서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는데 요거 두 개 곱한 게 두 번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
절대값 AB가 되는데 여기 음수 붙었으니까 플러스 2 절대값 AB 이렇게 나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없어지는데 얘네 둘이 2로 묶어서 동령 처리해 보니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뭘 배웠냐면 절대값을 붙이면 안 붙인 것보다 늘 크거나 같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치? 절대값 붙인 게 안 붙인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전체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확인이 되고 이걸 한 겁니다.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제곱, 앞쪽에 있는 제곱이 뒤쪽에 있는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가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가요. 여기. 이 가로 안에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요 가에 들어갈 게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답을 골라보니까 얘는 답이 안 되고 얘도 답이 안 되고 이렇게 세 개가 답이에요. 3, 4, 5번 중에 답을 골라야지. 근데 이제 나에 보면 아까도 말했던 겁니다. 이 증명 방법은 언제 쓸 수 있냐면 A와 B가 둘 다 0보다 클 때 혹은 등호 붙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3과 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크잖아요. 근데 내가 이 증명을 선택할 때 얘를 제곱해요. 얘를 제곱해요. 그럼 이쪽이 더 커져요. 그렇지? 이 제곱해서 이쪽이 크다고 해서 원래 수와 이쪽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이 케이스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가 돼서 부가 달라지게 되면 이렇게 이게 참이라고 해서 꼭 이게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일 때 얘가 참이 되려면 둘 다 같은 부. 이 상황에서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도 이 앞쪽에 있는 것도 이걸 A로 본 거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 있어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뒤쪽에 있는 이 B 얘가 A 얘를 B로 본다면 뒤쪽에 있는 이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게 참일 때 이것도 참이 된다. 됐죠? 그러므로 앞쪽에 있는 식이 뒤쪽에 있는 식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요게 성립한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죠. 요 등호는 이 전체식이 0이 될 때 얘가 0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는 절대값 AB랑 A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얘네들이 서로 부가 틀려. A가 마이너스, B가 양수. 그럼 얘는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지만 음수의 절대값 취하면 양수가 되지. 근데 얘는 그대로 음수잖아. 양수, 음수가 같을 리 없으니까 절대값을 취하나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나 그 값이 서로 같아지려면 결국은 A와 B는 같은 부호가 돼야 돼요. 같은 부호로 말을 여기서 이제 따로 이렇게 써주신 건 없잖아. 같은 부호가 돼야 됩니다라는 말을 써준 게 아니고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3, 4, 5번 중에 AB가 같은 부호를 뜻하는 거는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4번은 왜 안 되냐면 둘을 곱해서 얘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다른 부호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보니까 3번이 가장 조건에 맞는 답이라는 얘기죠. AB가 만약 같은 부호면 0보다 클 때니까.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등호가 붙이는 겁니다. 절대값이 0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절대값이 0인 케이스인 거니까. 그래서 제일 적절한 거는 3번이 제일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직도 아리까리하죠, 사실. 대유를 이용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고 대유를 이용하랍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가정이냐면 여기까지 가정이죠. 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 홀수이면 Q 둘을 곱한 게 짝수이다. 이게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게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명법을 이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낙 Q이면 낙 P에다가 참임을 이용해서 따라서 P이면 Q이다도 참이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 이 대우부터 치워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돼요. 그럼 X, Y가 짝수가 아닌 거니까 홀수이면 자연수에서 짝수 아니면 홀수죠. X, Y가 홀수이면 뒤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짝수이다. 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x, y가 홀수인 케이스를 봐야 되겠죠? 둘을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홀수가 돼야 되겠죠. 아니, 둘 다 홀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라도 짝수가 있어. 그러면 곱하면 홀수가 안 되잖아. 둘을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x도 홀수, y도 홀수, 이런 조건이에요. 그리고 k와 m은 자연수. 그래야 여기가 13579라는 홀수가 나올 테니까, 둘 다. 그럼 둘을 이제 이렇게 조건에 맞췄으니까 이게 x, y가 홀수가 되려면 x, y가 이 조건 둘 다 홀수가 되니까 얘네를 결과적으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2k-1의 제곱 플러스 2m-1의 제곱을 계산해 봅시다. 그럼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더하기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요거를 2로 묶는 겁니다. 그러면 홀수 짝수를 찾는 거니까 일단 2로 최대한 묶어봐서 이게 2로 묶은 상태에서 뒤에 아무것도 안 남으면 짝수가 되는 거고, 2로 묶었던 뒤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붙어요. 그럼 그때는 홀수가 되겠죠. 이거는 2의 배수입니다. 2k제곱. 얘도 2의 배수죠? 2k. 2의 배수예요. 플러스 2m제곱. 2의 배수. 마이너스 2m. 그리고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죠? 2예요. 2를 2로 묶으면 플러스 1이 남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남나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숫자들은 결과적으로 정수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지. 자연수를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어쨌든 크기에 따라서 정수가 되겠죠. 정수에 1을 곱하면 이 수가 짝수인 거를 확인했네요. 그럼 결론이 마무리됐죠. x, y가 만약에 홀수라는 뜻은, 둘의 곱이 홀수라는 뜻은 둘 다 홀수일 때만 가능하고, 그 둘 다 홀수인 수를 제곱해서 더해보니까 짝수라는 게 참이 됐네요. 이 명제가 참이므로 여기에 대우였던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들은. 함수는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배우고 있는 게 함수긴 한데 단어의 뜻도 정확히 모르고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함수의 뜻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푸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함수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로 짝지어지는 관계, x 하나에 오로지 y값이 두 개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오로지 한 개인 그런 상황을 보통 우리가 함수라 말하며, 그 x에 짝지어져 있는 y값을 말할 때 그 짝지어졌다는 표현을 보통 대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x가 어떤 특정 값에 짝지어집니다라는 표현, 대응. 예를 들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좀 뭐 남학생들끼리 있으니까, 네, 미팅 나온 남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미팅 나온 여학생들이 있어. 근데 미팅 나온 남학생들 집단을 앞으로 이 집합을 뭐라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미팅 나온 여학생들 집단을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f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x의 원소를 y에다가 짝지어주는, 마치 뭐 미팅 주선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선택이 누가 되는 거냐면, 화살표 방향을 보면 x가, 여기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하는 미팅이고, 그 미팅의 주선자 f가 어떻게 미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1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a가 있었어. 여기 b가 있었고, 이렇게 짝이 지어졌다고 칩시다. 1번 남학생이 a 여학생을 선택했어요. 이랬을 때 이걸 수학적 표기로 x값 1이 함수에 대응돼서 그 결과가 a가 됩니다. 짝지어집니다. x1에 ya가 짝지어집니다 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함수식에 대한 표현. 그리고 여기 짝지어진 a를 공역 중에서, 미팅 나온 여학생 중에서도 선택받은 여학생, x에 선택받은 여학생, 공역 중에 선택된 y값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치역과 함수값과 뭐 의미상 y값, x에 짝지어있는 y값, 이거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보통 우리는 fx라고 보통 쓰죠.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는 아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치역, 함수값, y값, fx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때 이 f가 하는 역할은
x를 y에 짝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라는 뜻으로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f 땡땡 함수는 x에서 y로 갑니다. x에서 y로의 보통칭은 이렇게 써있죠. x에서 y로의 가 돼 있으면 에서 앞에 있는 x가 정역, 로의 앞에 있는 이 y가 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린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마무리할 때, 그렇다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뭐 남학생이 2번 남학생 알고 있는데 나왔어. 그럼 2번 남학생이 B를 선택했네? 그럼 공역, 미팅 나온 여학생 2명이 모두 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겠죠. 어쨌든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질 때 이런 경우 우리가 함수라고 말한다. 인데, 그럼 함수가 되는 케이스와 함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되는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안 되는 케이스를 봅시다. 1번, 2번, 3번 남학생이 나왔어요. 여기 A, B, C 여학생이 나왔다 칩시다. 안 되는 케이스의 대표적인 게 1이 A를 찍고 2가 B를 찍었는데 3이 함수값이 없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팅과 같은 개념이죠. 야, 선택해주세요 그러는데 3번 남학생이 아우 야, 나 선택 안 할래. 여자애들 하나도 마음에 드는 애 없어. 나 선택 안 할래? 그러면 이 미팅이 깨지는 거죠. 얘네가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재수없게 그런 거지. 야, 여자애들 상태 왜 저래? 나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미팅 안 할래. 그러면 여자애들도 화내고 같이 온 남학생도 난 선택한 여학생이 있는데 얘 때문에 미팅 자리가 어색해지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함수가 안 됩니다. 혹은 이런 케이스도 함수가 안 됩니다. 3번이 나 A 좋아. 근데 B를 보더니 B도 좋아. C도 좋아.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 나쁜 놈이죠, 이놈은. 굉장히 바람둥이 같은 문현중 같은 자식.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름을 잘못 말했나요? 문형준. 선생님 아는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좀 굉장히 바람기 있고 좀 얼굴이 좀 잘생겼다는 이유로 본인이 굉장히 바람기 있게 행동하는데 문형중이라는 친구 있어요. 함수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가 되려면 이 규칙을 성립해야 돼요. 한 번 출발, 2번 이상 금지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날릴 때 한 번은 날려줘야 돼. 어느 쪽이든 누구든 간에 한 번은 날려줘야 돼요. 근데 2번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함수가 되는 겁니까? A, B, C 이거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조건에 만족하나요? 이 조건은 X가 하는 역할이에요. X가 역할. 실제로 함수는 Y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X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X가 하는 역할이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 모든 X가 한 번은 출발, 2번 이상 출발하지 않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런가요? 그러네요. 야, 너 몇 번 갔어? 저 한 번이요. 너는? 저도 한 번이요. 너는? 저도 한 번이요. 저 한 번 출발, 2번 이상 안 갔잖아. 함수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 얘가 이쁜 거를. 이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잘못이지. 난 너 좋아, 너 좋아, 너 좋아. 이건 잘못인데 얘는 잘못이 아니에요. 아, 얘가 이쁜 걸 어떻게 해? 보는 눈은 다 똑같은데. 뭐 친구가 이쁜 애 찍으면 나는 못생긴 애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건 아니고 좀 안타까울 뿐이죠. 여기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울 뿐이지만 전혀 이런 경우 미팅에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잘못된 건 없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함수를 보통 우리는 유인나 함수라고 부르죠. 유인나 함수요? 이쁜 거죠. 유인나예요. 유인나 목숨 걸어야죠. 실제로 이 함수는 유인나 함수가 아니고요. 잘못 오해할까봐. 네, 상수함수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상수함수.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유지할 때 어떤 특정 값 하나만 계속 찍어대는 겁니다.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함수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 함수를 보통 우리는 상수함수로 부르고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 K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예요. 이런 거 y는 3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예요. 이게 뭐냐면 fx는 3 이거거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함수값이 3만 찍히는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y는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x축 평행한 직선. 이것도 함수가 됩니다. x 하나에 y 값이 오로지 하나로 생기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고 이제 되냐 안 되냐를 잘 판단하시면 돼서 이쪽은 문제가 뭐 그리 어렵지 않아서 선생님이 뭐 풀어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워낙 문제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이쪽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너무 건너뛰면 그런가요? 하나만 해봅시다. 선생님 함수식이 2개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정의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정의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정의. fx 함수값을 결정할 때 x값, 그러니까 3에서 그 집어넣은 x를 뺀 값으로 함수값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x값을 제곱한 값으로 함수값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위조건은 들어온 x가 유리수라고 판단되면 위에다가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해야 되고 들어온 x가 무리수라고 판단되면 아래다가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결정하는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f2는 x값 2가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니까 위식에다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함수 f2의 값은 3에서 그 들어간 값 2를 빼내시면 함수값이 나오는 거죠. 얘는 x값이 루트 3이네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값이죠. 그럼 무리수면 아래다가 집어넣어서 f 루트 3의 값은 들어간 루트 3을 제곱하세요. 정답은 3 이렇게 될 겁니다. 조건에 맞게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 집합에서 서로 같다라는 표현은 일단 집합의 원소와 개수가 동일해야 되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네가 1, 2, 3을 가졌네? 그럼 나도 1, 2, 3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그것만 더 있어도 안 되고 딱 그걸 가져야지만 두 함수는 서로 같다라, 두 집합은 서로 같다 말했듯이 함수도 서로 같은 함수가 있어요. 두 개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면 같은 함수인 것.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각각 같아야 됩니다. 그럼 F는 함수를 말하는데 G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함수식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함수도 있고 또 다른 함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럴 때마다 함수의 이름을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알파벳 순서를 잡는 겁니다. A, B, C, D, E, F, G, H 이런 식으로 F 함수 나왔으면 그 다음 쓸 거 없으면 G 쓰면 되고 그 다음 쓸 거 없으면 H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두 함수가 각각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되며 F의 공역과 G의 공역이 서로 같아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첫 번째 조건이 성립하고 근데 정의역, 공역 같다고 해서 또 이게 두 함수가 같다 말하지 않고 이건 1번, 2번이 모두 다 성립해야 돼요. 그 정의역에 맞춰서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함수값이 F의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두 함수는 서로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 같습니다라고 쓰는데 이거는 약어입니다. 줄여놓은 거예요. 저 쓰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X 떼고 함수 F랑 함수 G는 서로 같습니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밑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두 함수가 둘 다 정의역이 0하고 1, X값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fx의 식을 보니까 fx는 x입니다. 근데 gx는 x제곱이에요. 근데 두 함수가 정역이 0,1로 같으며 x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함수 f와 g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함수 g0이 서로 같은 0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함수 f에다가 1 집어넣고 함수 g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둘 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더라. 그럼 정역도 동일하고 나와있는 함수값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두 함수는 같다고 말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공역이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있으면 있는 걸 챙겨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있는 것만 잘 챙기시면 돼요. 정역 같고 함수값 같네? 아 그러면 두 함수는 같다 라고 말해주신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 요런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두 함수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하던데 36번 같은 케이스는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겁니다. 절대값 x와 루트 x 제곱은 같은 케이스죠. 중학교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얘네들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같죠? 왜 같으냐면 두 함수는 모양은 틀리는데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 x가 0보다 크나 같고 x가 0보다 작으면 둘 다 풀이법에서 결과가 얘는 x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나옵니다. 그렇게 외웠잖아요. 절대값이나 루트 x제곱은 0보다 제곱 밑에 있는 x 혹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가 나오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혹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x를 썼더니 그게 음수네? 근데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고 어떤 수를 제곱한 값도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억지로 양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함수는 정의역도 일치하는데 그 일치한 정의에 맞춰서 나오는 함수식 자체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두 함수는 결국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값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1번은 두 함수는 같다가 성립하게 되고 37번이 좀 헷갈립니다. 얼핏 보면 왼쪽은 그냥 일치함수고 오른쪽은 분수식 돼 있네? 그러니까 식 자체가 틀리니까 서로 다른 거 아닌가? 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gx를 뚜두두두 계속 써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나? 얘는 약분이 되네? 그럼 따라서 gx는 남는 게 x 플러스 2가 남네? 그럼 gx도 x 플러스 2고 fx도 x 플러스 2인데 지금 정의에 대해서 달리 말이 없다는 뜻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따로 언급을 안 하죠? 그럼 그냥 실수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정의역은 둘 다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예요. 그럼 실수 전체에 대해서 gx랑 fx가 같은 식이 나오네? 그래서 그러니까 fx는 gx랑 같군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 생각 없으면 두 함수는 다르지 뭐 딱 생긴 게 틀린데 뭘. 근데 공부 조금 하다 보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주워 듣고 약분? 야 같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안 같습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설명하신 거를 잘 한번 본인이 말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이렇게 약분을 거쳤더니 어쨌든 fx랑 gx랑 똑같은 식이 나왔는데 위 거는 똑같이 나오면 맞다고 하더니 아래 거는 똑같이 나오는데 왜 답이 틀린 거예요?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틀렸기 때문이에요. 정의역이 알고 보면 두 함수는 다릅니다. 아니 선생님 정의역 언급 없으면 다 실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언급 없으면 실수는 맞는데 fx는 f라는 함수는 y는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죠. 직선입니다. 모양이. 그림을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45도로 올라가며 y절편이 플러스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요. x절편 마이너스 2, y절편 플러스 2. 이게 함수 f예요. 근데 함수 g는 어쨌든 약분을 거쳤더니 이렇게 됐네. 얘도 y는 x 플러스 2. 이 모양이 어쨌든 직선이니까 얘도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듯해. 이렇게 그려질 듯 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g는 이게 식이 아니고 얘가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약분하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데 최초 시작할 때 이 식은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수식에서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고 배웠거든. 그럼 따라서 이 식은 정의역에 x에다가 x가 정의역이죠. x에다가 모든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x는 뭘 집어넣을 수 있나요? 분모가 0이 아니면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얘는 정의역이 1번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지만 두 번째 식 gx는 정의역이 x가 2가 아닌 실수가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두 함수는 결과식은 동일하지만 정의역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함수 아닌 겁니다. 그럼 gx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그러면 g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x가 2에서는 함수값이 없어요. 이 함수는 x에 2를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2,라는 점이 이 함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얘랑은 그래프 개형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구간, 여기 이 부분에서 두 함수 서로 달라지는 함수가 되기 때문에 f와 g는 매우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의역이 틀리기 때문에 두 함수는 같은 함수로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여기 함수의 그래프라는 개념은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뭐 굉장히 거창하게 써져 있는데 함부로 다뤄야 되는 단어라는 뜻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고 뭐 그림 그려져 있고 뭐 fx가 어떻게 써 있어 보니까 엄청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x값이 어떤 값이 주어지고
그게 함수 f에 대응되면서 y값을 짝짓게 되잖아. 그럼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나와.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x 하나에 짝지어진 y값으로 xy를 순서쌍의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얘가 결론은 점으로 나타나요. 좌표 평면에 점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점이 뚝뚝뚝뚝뚝 찍히면서 이 그래프에 흔적을 남기는데 이 x하고 y의 관계에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을 우리는 그래프라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점이 뚝뚝뚝뚝 끊겨서 나오는 이유는 정의역 x가 정해져서 나오는 값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x에 0, x에 1 뭐 이런 식으로 x값이 정해져서 정수나 자연수 값은 몇 개밖에 안 나와. 그럼 그 x값에 대응되는 y값을 찍다 보니까 점으로 구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x가 아까처럼 x 얼마 주어질 때마다 y가 무엇입니까 해서 찍다 보니까 그 개수 x값에 따라서 개수를 찍히지 않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 범위로 x가 확장되다 보면 그 점이 연속적으로 찍히면서 그 점의 이동 경로가 연속적으로 찍히면서 흔적을 남길 때 그 흔적이 보통 선이 돼요. 따라서 x하고 y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점 또는 선으로 나타나는 이 그림의 모양을 그래프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x, y의 순서상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점 또는 선으로 표현한 것, 그거를 수학적으로 그래프라고 말한다라는 것뿐이죠. 다만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프가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를 따지다 보니 그 그래프 중에서도 그 그림 중에서도 점이나 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 수학적 그림 중에서도 어떤 건 함수가 되고 어떤 건 함수가 안 되더라는 얘기야. 그럼 그걸 골라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함수와 함수가 아닌 걸 골라내는 방법. 그래프가 만약 그려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어떤 그래프인가 안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그 그래프에다가 y축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긋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무수히 많이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느낌상 이렇게 무수히 많은 y축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y축 평행한 직선을 무수히 많이 그려도 어디다 그려내도 항상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일 수밖에 없으면 이건 함수가 되는 겁니다. x 하나에 y값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2차 함수 때 포물선,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이요. 얘는 함수가 됩니다. y축 평행 직선을 어느 쪽에 긋는다 하더라도 긋는 위치에 따라서 만나는 그래프의 교점이 한 개씩이니까 x 하나에 y 하나가 찍힌다는 얘기죠. 근데 포물선이 아래로 블록하지만은 않아요.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교과상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기하 벡터라는 교과를 선택하게 되면 제1단원이 2차 곡선이 나오고 그 2차 곡선의 제1단원이 포물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 아래로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를 떠올리는데 실제로 포물선은 아래로나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는 게 아니고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뿐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생기는 사선 포물, 사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포물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물선이 꼭 이것만 있지는 않다는 뜻이야. 이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포물선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포물선은 함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y축 평행 직선을 그었더니 x 하나에 선택되는 y값이 두 개인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x값 1이 y값 2와 y값 5를 같이 찍는 거예요. x값 1이 y값 중에 2와 5를 이렇게 동시에 찍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지만 그 그래프가 전부 다 함수가 되지는 않는다. 함수가 되려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만 존재해야 되고 원이나 좌우로 블록한 포물선처럼 이렇게 y축 평행 직선을 그었더니 만나는 교점이 두 군데서 발생하는 혹은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은 원의 방정식만 배우지 원의 함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습니다. 이건 골라내시는 거죠. 네. 함수인이 아니라를 잘 골라보시면 되는데 46번은 아까 말했지만 이건 상수함수예요. 함수가 됩니다.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군데에서만 존재하는 것 뿐이지 이건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이기 때문에 함수가 되고 47번은 함수가 아니죠. 48번은 함수입니다. 그거 보시면 항상 한 개점에서 만나니까요. 49번은 함수가 아니겠죠. 50번도 함수가 아닙니다. 똑같이 직선이지만 얘는
이쪽에 쭉 그으면 x 하나의 y 값이 무수히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51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그렇죠? 잘 골라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사실 함수의 핵심적인 파트인데, 사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요 4개 함수를 여러분이 익히셔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고 항등함수가 있고 상수함수가 있는데, 이 셋은 서로 부분집합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누구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얘가 얘에 포함되고 얘가 얘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관계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함수라는 동네가 있어요. x 하나에 y 하나가 짝지어지는 관계에 성립하는 함수 전체 동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적당한 범위 안에 누가 있냐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름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이따 배울 거고요. 그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거 안에 다시 일정 부분의 어떤 조건을 또 추가로 만족하게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함수 중에도 어떤 조건을 추가로 더 갖게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 중에도 다시 어떤 특정 조건을 더 추가로 갖게 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함수 중에 1대1 함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상수함수라는 게 있고, 그나마 이름도 없는 그냥 기타 함수들이 있어요. 이 기타 함수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함수는 많지만 이렇게 이름을 갖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포함, 기타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1대1 대응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까 책에 필기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따로 필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첫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이들 중에 가장 큰 범위인 1대1 함수는 어떤 케이스에서 1대1 함수를 말합니까? 그러면 그림을 일단 아까 우리가 보였던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x가 있어요. 여기 1, 2, 3이 있는 거예요. y가 있어요. a, b, c, d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f가 미팅을 주선했는데 얘가 좀 어리버리해서 3대3 미팅이나 4대4 미팅을 주선했어야 되는데 3대4 미팅을 주선한 겁니다. 그럼 이러다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남학생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이해하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야, 우리 미팅 나왔는데, 야, 솔직히 야, 친구가 줬다고 찍은 여학생은 찍지 말자. 야, 쓰레기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친구들끼리 막 싸우고 뭐 한 여자도 싸우고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1번, 2번, 3번 순서를 선택하게끔 선택 순서가 매겨졌고, 친구가 찍은 여학생은 절대 찍지 않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1이 A를 찍었어요. 2가 그럼 2가 선택할 거는 A를 뺀 나머지 B, C, D 중에 선택해야 되죠. 그럼 2가 C를 찍었다고 칩시다. 그럼 3번은 친구가 찍은 A, C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B, D 중에 하나를 찍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수학적으로 이걸 정의할 때 1대1 함수의 정의를 뭐라고 써있냐면 x1과 이런 표기법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이요. 이런 표현이 출제되기 때문에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도 서로 다릅니다. 이 정의를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까 말한 남학생이 서로 다르면 그들이 선택한 여학생도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론 친구가 찍은 여학생은 찍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셨나요? 이건 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으니까 안 써도 되는데 이건 쓰셔야 돼요. 1대1 함수가 이 명제, 이것도 하나의 명제잖아요. 이 명제가 참이면 이것도 참이 돼요.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가 서로 같습니다. 이것도 1대1 함수의 수학적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모의고사에 보면 주로 1번이 위쪽에는 이 정의들이 잘 나와요. 근데 가끔 밑에 있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에 대우를 취한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위에 있는 명제가 참이라 1대1 함수를 정의하는 명제가 된다면 그 대우도
3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1대1 함수를 말하는 수학적 의미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게 1대1 함수고요. 그 얘 1대1 함수의 정의를 배웠으면 이제 1대1 함수의 보통 그래프는 어떤 형식으로 그려집니까?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아직은 여러분이 안 배웠는데 고2가 되면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배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꼭 지수함수만 1대1 함수는 아니지만 얘가 대표적인 1대1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에요. 보세요. x값이 서로 달라요. 여기 x1이 있어. 그럼 얘가 찍어내는 함수값 여기 있겠죠. fx1. 여기 x2 값이 있어요. 그럼 걔가 선택한 y값 여기 있습니다. 그럼 x값이 다르면 그들이 선택한 함수값도 서로 달라집니다. 이건 근데 어떤 특정 점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점에서 성립합니다. 모든 점마다 함수값이 다 틀려요. 다만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위의 형태를 잘 보세요. 공역은 얘죠. A, B, C, D가 공역이에요. 미팅 나온 여학생 누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근데 치역은 실제로 얘네 셋만 치역입니다. 그 얘기는 1대1 함수는 어디까지만 성립하냐면 지금 위에 있는 내용만 성립하지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인데 공역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치역이 공역의 진부분 집합인 겁니다. 우리 이 단어 배웠잖아요. 진부분 집합.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이지만 똑같지 않을 때 치역이 공역의 진부분 집합일 때는 1대1 함수까지만 성립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안에 다시 포함되어 있는 1대1 대응으로 가봅시다. 1대1 대응. 이번에 1대1 함수 안에 포함된 거다 보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추가로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때 이 내용이 추가되면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럼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림으로 보면 아까 미팅 나온 남학생이 1, 2, 3번이었죠. 근데 미팅 나온 여학생이 A, B, C, D였는데 이번에 미팅 주선할 때 이제 짝을 맞춰온 거예요. 야, 너 저번에 뭐 미팅 짝 잘못 맞추다 보니까 여학생 한 명 집에 울고 갔어. 남학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여학생은 좀 불편한 게 된 거죠. 나머지 3명의 여학생이 나머지 1명 울고 간 여학생한테 미안한 거야.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1대1 함수 서로 틀린 x값이 서로 틀린 y값 선택합니다 라는 조건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진 겁니다. 공역 미팅 나온 여학생이 모두 다 선택받는 케이스. 이게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은 항등함수는 뭐죠? 항등함수는 다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 1대1 대응. x값이 틀리면 y값도 틀립니다. 더불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합니다. 여기다가 얘는 추가로 뭐까지 선택된 거냐면 이게 정의예요. 항등함수의 정의는 fx는 x. 이게 뭐죠, 선생님? f에 0 집어넣으면 답이 0 나오고 f에 1 집어넣으면 답 1 나오고 f에 루트 2 집어넣으면 답이 루트 2 나오고 뭐 그렇다는 뜻이에요.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이야.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이거예요. y는 x. 이게 대표적인 항등함수예요. x에 1 집어넣으면 y값도 1. x에 2 집어넣으면 y값도 2. 그러니까 1,1, 2,2, 3,3 이렇게 지키는 이 y는 x라는 직선이 우리가 보는 대표적인 항등함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그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항등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두 개도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항등함수 성립합니다. 그러면 1대1 대응도 성립하고 1대1 함수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마름모도 되기도 하고 평행사변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항등함수가 되면 나머지를 다 만족하는 게 케이스가 되고 마지막인데 상수함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수함수는 이게 상수함수예요. 아마 책에서는 C라고 되어 있을 텐데 뭐 C냐 K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K 값이라는 일정한 상수값을 가질 때 K는 상수,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 모든 함수값이 하나에 찍힐 때 그때를 상수함수라 말하고 얘를 이제 그래프의 형태로 이제 어떤 구조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 2, 3 A, B, C 다 얘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fx는 k, 이게 상수함수예요. 항등함수는 이것도 안 써드리네요. 항등함수는 요래요. x 값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네, x 값이 이게 아니고 여기죠. 항등함수는 x 값이 1, 2, 3이 주어져요. 그 y 값도 이 정역과 똑같은 게 주어져 있어야 되고 똑같은 게 주어져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이 f가 의미하는 바가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이렇게 똑같은 걸 집어넣으면 같은 걸 집어넣으면 어떤 걸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함수값 지키는 거예요. 그 그래프 모양은 이겁니다. y는 x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과 그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이 강의는 매번 올리고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시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함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기타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2차 함수 있죠. fx는 x제곱, 얘는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도 아니에요. 왜 1대1 함수가 아니냐면 1대1 함수는 함수이라는 뜻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y축과 평행 직선과 만나는 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함수는 되는데 이렇게 가로축의 평행 직선 있죠. x축의 평행 직선을 그으면 x값이 서로 다르죠. 근데 함수값이 똑같아요. x가 서로 다른데 함수값은 같게 나오거든. 근데 이 1대1 함수가 되려면 x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되잖아. 근데 얘는 x가 다른데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고 당연히 항등함수도 아닌 거예요. 아셨죠? 얘는 그냥 함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선생님, 함수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면 함수이냐 아니냐는 이게 핵심이에요. x축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여야지만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이 조건을 걸고 확인하려면 이거 x축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1대1 일단 함수가 성립하고 그 안에서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함수입니까? 그러면 함수는 맞습니다. 1대1 함수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유는 x평행 직선에서 만나는 교점이 2개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까 배웠던 1대1 함수 중에 이렇게 지수함수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었죠. 너무 꼬우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얘는 함수입니까? 그러면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입니까? 그러면 1대1 함수도 맞아요.
그럼 1대1 대응입니까? 그러면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그럼 1대1 함수인 거는 이거는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항상 한 개씩이에요. 한 개는 되는데 문제는 일정 부분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찍히는 치역의 값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y값은 실수 전범인데 실제로 찍히는 y값은 일정한 범위까지만 찍히고 그 다음 함수값이 없다는 뜻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다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직선 그래프 형태나 아니면 직선이 아니어도 뭐 이런 곡선이 있죠. 이런 곡선들이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함수입니까? 그럼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입니까? 그럼 1대1 함수 맞아요. 1대1 대응입니까? 그럼 1대1 대응도 맞아요. 왜죠? y축과 평행 직선을 거봐요. y축과 평행 직선. 긋다 보면 항상 한 군데에서 만나는데 이 만나는 점이 직선이다 보니까 끝없이 뻗죠. 그럼 모든 y값이 실수 전범위로 확장되고 그때마다 치역이 전부 다 실수 전범위에 찍히기 때문에 얘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요. 찍히는 점이 위로 무한히 아래로 무한히 계속 찍히잖아요. 그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항등함수까지 가려면 아까 말했지만 이게 돼야 돼요. 항등함수 성립하려면 y는 x 이런 모양. 얘네들은 1대1 대응까지 성립하지만 항등함수입니까? 그러면 항등함수는 아니에요. 이유는 x값과 y값이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 x 1 집으면 y값이 1 나오나요? 그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는 x값과 y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다 되고 마지막에 항등함수까지도 OK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프 형태를 보시고 이건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뻗는 방향이 1방향이 돼야 됩니다. 계속 위로 뻗거나 계속 아래로만 뻗어도 돼요. 뭐 이런 것도 1대1 대응이에요. 더 이상 위로 뻗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거는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은 위아래로 계속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y가 다 선택받아야 돼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고 얘는 1대1 함수가 되고 이런 차이점이에요. 아시죠?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요거를 잠깐 볼까요?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y, x에서 x의 함수죠. x에서 x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정역, 저게 공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5번은 뭐죠? 여러분 5번은 마이너스 2,0에 지금 점이 찍혀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2 1, 마이너스 2 2,2 이렇게 돼요. 잘 보시면 x가 틀리면 그게 찍어낸 y값들도 다 틀립니다. 그렇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x가 서로 다르면 그 x들이 선택한 함수값도 다릅니다. 이게 성립하네? 그래서 5번은 1대1 함수입니다. 됐나요? 아니요. 이거는 x에 짝져지는 y값을 말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 2가 겹친다고? 아, 이걸 잘못 썼네요. 0,1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잘못 썼죠? 0,1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잘 봐. 얘는 1대1 함수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x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y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인데 얘가 어디한테 가냐면 0한테 가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한테 가고 0은 1한테 가고 1은 마이너스 2한테 가고 2는 2한테 가요. 1대1 함수인 줄 알았지만
이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데? 공역 전체가 다 선택받았죠? 그럼 1대1 함수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니까 얘는 뭐가 되죠? 1대1 대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어떤 함수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다 답이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1대1 함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5번은 기역, 니은을 모두 다 참으로 만드는 함수가 됩니다. 6번은요. 그러면 6번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2, 뭐가 되죠? 그치?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이거거든요.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성립합니다. 항등함수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항등함수도 되니까요. 마지막에는 7번이 이게 이제 상수함수죠.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1, 0, 1, 2, 1,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모든 함수값이 1만 찍어대는 겁니다. 얘가 제일 이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 리을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별표 치세요. 이 문제. 문제는 안 어렵습니다. 근데 학교, 대한민국 교과서마다 이 문제가 없는 교과서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당연히 있고요. 이게 fx는 ax 플러스 b. 근데 a가 양수래. 그럼 일단 얘가 0이 아니라 뜻이니까 fx는 1차 함수이군요. 가 성립하고 1차 함수란 뜻 자체가 이게 직선이라는 얘기죠. 그래프가. 직선인데 a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다라고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알고 보니 x가 실수 전범위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x의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딘가 x값 마이너스 3이 있겠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만 그려져요. 됐죠? 그럼 나머지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안 그려져요. 이렇게만 그려져요.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찍고 나서 보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에 대응되는 y값의 범위도 이게 가장 작고 얘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y값 범위 보니까 가장 작은 위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값 중에 가장 큰 위치는 6이 되네. 그렇잖아. 이게 그래프가 증가함수니까요. x 작으면 y도 작고 x 크면 y도 큰 거예요. 결론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fx를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어차피 이 그래프가 y는 fx로 되어 있긴 한데 저 fx를 y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점이 이 그래프가 두 개 점을 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랑 1,6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플러스 b 6a 플러스 b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따라서 a값은 2 a값 2가 나왔으므로 이제 b값은 a값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기면 b값은 4 그래서 함수 fx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답을 구하셔도 되고 두 번째 답은 아까 말했지만 이게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직선이 두 개 점을 지나가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랑 1,6 우리가 이런 걸 배웠거든요. 직선식 있고 그 직선이 두 개 점을 지난다면 그 두 개 점 중에 한 점을 찍고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써주고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이거 배웠죠? 그 여기다 뭐 쓰냐면 기울기는 두 점이 나왔으니까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분의 x좌표끼리 뺀 값분의 순서대로 y좌표끼리 뺀 값. 그럼 y-6은 4분의 8 약분하면 2x-1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fx의 a,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이고.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이런 의미예요. x가 일단 하나씩만 이야기해서 하나씩만 쓸게요. 1이라는 값을 가져요. y는 a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걔를 f라고 할게요. 근데 1이 a를 선택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는 x값 1이 함수 f에서 a를 선택하게 되죠. 짝지어집니다. 대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x가 시작, y가 끝이 아니고 y는 그 중간 경유지였던 거예요. y에서 다시 g라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 g를 통해서 y는 z에 대응됩니다. 여기 알파라는 값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a가 다시 알파에 대응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거는 g라는 함수에서 그 x에다가 여기서 x는 a가 되는 거겠죠. 정의역 범위 a를 대입하게 되면 그때 함수값은 알파에 대응됩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립하네요. 여기는 a가 f1과 서로 같죠. 그럼 a 대신에 f1을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a 대신에 f1을 대입했더니 그 값이 알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여기는 a가 f1이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f1이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미안합니다. f1이었네요. 네, f1이라는 걸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정립하겠죠.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실제로는 여기는 1이 나 너 좋아해. A의 귀에다가 속삭였어요. 나 너 좋아해. A가 좋아하죠? 그래 정말 그 얘기를 알파한테 전해줘. 이런 그걸 왜 나한테 전해달래? 네가 직접 얘기해. 아, 나 귀찮아. 내가 왜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럼 실제로 여기 있던 F에서는 X가 정역이 되고 F에서는 Y가 공역이 됐었는데 함수 G에서는 Y가 정역이 되고 Z가 공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Y는 공역인 F에서는 공역이 되는데 G에서는 정역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가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1과 알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근데 Y가 이제 그런 짓 하기 싫다는 거죠. 야, 나 이제 그런 거 그만할 거야. 가운데서 나만 입장 곤란하고 야, 니네들 직접 얘기해. 직접 대응되는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Z에 1이 알파한테 대응되는 이 직접적인 관계를 하나의 함수로 정의하고 싶고 이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라 부릅니다. 근데 그 합성함수 이름을 여기 x가 y를 거쳐 z로 갈 때 이렇게 거쳐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직접적으로 가는 함수를 정의할 때 합성함수라 말할 때 기호를 근데 이렇게 써요. G 동그라미 F라고 씁니다. 이 동그라미를 저 동그라미 의미가 사실은 한글로는 합성함수라는 뜻이고 어떤 분들은 이게 동그라미니까 영어에 서클이라는 기호가 있죠. 원이라는 뜻으로 서클, G 서클 F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생긴 게 점처럼 생겼기 때문에 점, DOT, 닷. 근데 뭐 한글식 표현은 도트죠. 뭐 G 도트 F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호에 따로 특별한 이름이 없어서 그냥 보통 합성함수 혹은 서클, 도트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그냥 선생님이 한글로 써요. G 합성 F라고 합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이 직접적으로 G가
G 합성 F를 하게 되면 그 결과 1을 합성함수에 대응시키면, 이게 합성함수는 하나의 함수입니다. 하나의 함수가 된 거예요. 걔가 알고 보니 1이 알파에 대응됩니다 라고 쓰게 되고, 이때 이 x가 정역이 되고 이 z가 결과적으로 공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앞으로는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개 함수는 서로 같네요. 위에 있는 의미나 아래에 있는 의미는 결론은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무슨 차이점이 있자면 아래쪽은 표기법입니다. 합성함수의 표기법. 보통 합성함수를 나타내려고 하면 저렇게 표기를 해요. 하지만 연산법은 위에 있는 걸로 계산합니다. 집합할 때도 이거 비슷한 거 배웠죠? 차집합의 표기법은 이거지만 실제로 연산할 때는 쟤보다 얘가 더 많이 쓰이죠. 이렇게 교집합, 여집합 형태로. 표기법, 연산법 이런 느낌으로. 마찬가지예요. 합성함수의 표기법, 동그라미로. 표기법, 동그라미 없애면서 이 동그라미 없애면서 이렇게 괄호를 쳐줍니다. 동그라미 없애면서. 그런 느낌으로 위에 있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셨죠? 근데 선생님 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아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F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G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F 합성 G, F가 먼저 나왔으니까 F 합성 G가 맞는 것 같은데 왜 F 합성 G라고 쓰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G 합성 F를 쓰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글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순서가 F에서 먼저 G로 가는 거니까 이게 맞긴 한데 표기를 할 때 F 합성 G라고 쓰지 않고 이런 케이스에서 G 합성 F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 저 순서대로 F 합성 G 1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표기법을 연산법 형태로 바꾸려면 F 동그라미 없으면서 G1을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1은 G에다가 대응되는 게 아니고 이 1이 F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 1이 바로 F에 대응되고 그 결과를 G에서 처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도 표기법상 좀 헷갈리고 좀 불편해도 이렇게 F가 먼저 나왔으니까 F부터 먼저 쓴다라는 표기법이 아닌 실제로 F가 뒤에다 쓰고 G를 나중에 쓰는 이런 표기법대로 써야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1이 F에 대응되고 그래서 F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F1을 다시 G에 대응시켜서 F1을 G에 대응시켜서 알파라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표기를 자연스럽게 연산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 표기대로 안 쓰고 요 표기대로 쓴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듯 해요. 아시겠죠? 네, 이게 합성함수의 표현입니다. 설명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이런 거죠. 이 가운데 있는 y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운데 사는 역할이 불편해요. 나 안 할래가 되는 거죠. 나 안 할래. 대신에 1은 5를 거쳐 7로 가는 거니까 1이 직접적으로 7에 대응되는 거고 2가 6을 거쳐 9로 가는 거니까 2는 9에 대응되는 거고 3은 여기 있는 4를 거쳐 8로 가는 거니까 실제로 3은 결과적으로 8에 대응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합성함수이며 순서는 뒷걸 먼저 쓰고 앞에 걸 나중에 쓴다. G 합성 F라고 쓴다. 이렇게 기호로 써준다는 거죠. 말씀드린 얘기는 표기법, 얘는 연산법이 됩니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처음에 있었던 얘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의역, 마지막에 있었던 얘가 결과적으로 공역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 계산하시고 그러면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네. 답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나온 그대로 합성기호가 나오는 거는 표기법일 뿐이고 이걸 연산기호로 만들 때는 동그라미를 없애면서 이렇게 가로를 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G 동그라미 못 써지고 가로 F0. 그럼 F0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G에다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그럼 F0 여기다 0 대입하는 얘기예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F0 값은 2가 되는 거니까요. G2의 값. 그럼 함수 G에다 이번에 2를 대입하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여기 X에다 2를 대입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해야 되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번엔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함수식을, 합성함수식을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표기법이죠. 연산법 처리되죠. g 동그라미 없애면서 가로 fx, 이 x를 바로 f에 대응시킨다. 그럼 gfx가 뭐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계산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식을 쓰는 케이스가 있죠. g에다가 fx를 집어넣어요. fx가 x-1이잖아요. 근데 fx의 특징이 뭐냐면 fx는 들어온 값을 제곱하는 겁니다. 들어온 게 x-1이죠? 그럼 들어온 값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gx의 의미가 들어온 값을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온 값이 fx잖아. 그럼 fx를 제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온 값을 제곱한 거니까. 근데 fx가 x-1이네요. 그래서 x-1을 제곱한다. 그 다음부터는 결과는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식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번 얘 f, gx 두 가지 의미죠. 직접적으로 함수 옆에다가 gx를 집어넣어요. x제곱을. gx, x제곱이었죠. 그럼 f의 정의는 들어온 값에 1을 빼는 겁니다. 들어온 값에 1을 뺀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함수 f의 뜻은 들어온 값에 1을 빼는 거죠. 들어온 게 gx가 들어왔으니까 gx에서 1을 빼줍니다. 근데 gx가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합성함수의 성질.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험은 이 성질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 구조로 이거 증명하는 건 생략하고 그냥 결과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세 함수 fg, h가 있어요. 함수가 아까 말했지만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fg, h를 잡아줬는데, g 합성 f와 f 합성 g는 서로 다르다. 결론은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이걸 여러분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g 합성 f와 f 합성 g, 합성 기호를 기준으로 앞뒤의 순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가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결과적으로 서로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자리를 바꾸면 답이 틀려. 근데 이게 답이 틀린 게 절대적이지 않아. 가끔은 이렇게 될 때도 있어. 왜 우리가 명제에서 배웠잖아요. 명제는 100번이 참이어도 한 번이 거짓이면 이 명제는 거짓이 명제잖아.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은 교환하면 다 틀려. 근데 어떨 때는 같아질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쩌다 한두 번씩 같아진다고 해서 이걸 참이라 말할 수도 없고, 일반적으로는 항상 참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거짓이라 말하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절대 틀립니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를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교환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합성함수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웬만해서는 자리 바꾸는 행동은 약속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결합은 성립합니다. 결합은 자리를 바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HGF, HGF. 근데 결합이라는 게 뭐였냐면 자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얘를 먼저 합성할 것을 앞에 있는 두 개를 먼저 합성해도 답은 결과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은 성립합니다. 단, 이 케이스 있죠? 이 케이스. 이 i가 뭘 말하냐면 항등함수를 말해요. i는 항등함수의 수학적 표기법입니다.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항등함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항등함수일 때는 교환이 성립해요. 자리를 맞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예를 들어 f 합성 i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내가 1을 대응시켰어. 1을 대입했어.
그럼 함수값을 정의할 때 합성함수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현민아? 동그라미 없으면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근데 항등함수가 뭐냐면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이야. 그게 항등함수야. 1 집어넣으면 1이 답이고 2 집어넣으면 2가 답이고 3 집어넣으면 3답이고 루트 5 집어넣으면 루트 5가 답인 거예요. 그럼 여기 항등함수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항등함수니까. 그럼 결론은 F1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F1은 뭐죠? F1은 이제 문제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앞뒤 순서를 바꿔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항등함수일 때는 교환이 성립한대. 그래서 앞뒤 자리를 바꿔왔어. 그럼 이번에는 저 동그라미 없어지면서 이렇게 가로가 쳐지겠죠. 그치? 근데 F1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항등함수의 뜻이 뭐였죠?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이야. 들어간 게 F1이야. 그럼 그 F1이 답으로 나와야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는 들어온 게 답이야. 답을 쓰고 보니까 답이 똑같네. 그래서 합성함수 중에 항등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면 그 F가 그냥 답이에요. 그냥 그 F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한 게 답이 됩니다. 항등함수는 결국은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F가 남는다. 그래서 교환이 성립한다. 아시죠?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건데, 다음을 위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밑에 있는 식을 계산하시는데, 보통 이걸 계산하려면 이렇게 되죠. 합성기호 없애면서 가로치고, 합성기호 없으면서 가로치고, 1은 F에 먼저 대응시키고, 이렇게 가로 순서대로 쳐주시면 돼요. 왜냐면 F1 값을 알아야 되거든. F1은 안 어려워요. F1은 안 어렵습니다. 저기 나와 있으니까요. F에다 1 집어넣어요. 그럼 15가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G가 안 나와 있네. 그치? G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 그냥 해도 되긴 돼. 그러면 이 함수가 표기법 이거잖아? 그럼 얘를 연산법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연산법이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FGX에다가 그 X 대신 15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다가 15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15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 답은 1 이렇게 돼요. 되긴 되는데 좀 뭔가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싶은 건지 자연스럽게 뭐냐면 여기는 가로를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바꿔준다면 가로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그러면 H 합성 G 1이 먼저 F에 대응될 테니까요. F1 이걸 계산하는 뜻이거든요. 그죠? F1을 이 함수에 대응시킵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F1이 얼마죠? 그러면 F1은 15죠. 그래서 H 합성 G 15. 여기가 15로 바뀌었으니 5분의 1 곱하기 15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 좀 자연스럽게 처리하려면 이 가로가 앞으로 좀 옮겼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데 앞에 배웠던 결합법칙은 성립한다고 배웠으니까 가로의 위치를 바꾸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문제들이 배열되어 있고 역함수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 역함수를 지금 할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은 시간이 네. 역함수인데 간단하게 지금 뭐 5분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개념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과제는 합성함수까지 여기까지 풀어주시고
네, 역함수 말 나오면 이제 안 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까지 풀어주시고, 이 뒤에 보면 또 있죠. 실전 감각에도 보면 합성함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이게 위에 지수처럼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게 역함수거든. 역함수 기호가 붙어 있으면 그건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역함수 기호가 안 붙으면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9번부터는 역함수 기호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 세 문제는 안 붙었기 때문에 해도 괜찮아요.